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전자민주주의와 전자투표 교재 311쪽부터 325쪽까지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전자민주주의와 전자투표를 드러내는 방식, 구현하는 형태는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요. 일단 정보 제공형이 있습니다. 정보 제공형은 정부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무거나 하나만 보시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구나, 이걸 아마 여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학기 강의의 초반쯤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보는 지금 공개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정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정보가 많아요. 정부에서 공개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고 읽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가 정부의 역할이지, 이거를 듣는 사람 입장에 맞게 교육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의 형태, 찬성 반대 이런 것부터 1번, 2번, 3번, 1번 안건, 2번 안건, 3번 안건 중에서 어떤 걸 할 것이냐, 이런 것 전부 다 투표 형태입니다.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투표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론 수렴은 어떤 특정한 주체가, 보통 정부가 이렇게 해요. 정부가 주민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그냥 주제를 간단하게 제시하고, 주제에 관련된 설명을 간단하게도 한번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첨부 파일처럼요.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의견을 들어보는 거. 자, 우리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공청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론장 형태. 이건 이제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서로 의견을 솔직하고 자세하게 전부 다 이런 탁자에 털어놓는다는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합의를 도출해 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합의가 도출될 수도 있지만 평행선을 긋다가 입장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양하고 혼합된 형태로 현재 한국의 전자정부가 잘 이제 이런 걸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집단 지성의 모습.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로 모여서 지식, 정보, 지혜로 발달하는 집단 지성의 모습부터, 근거 없는 비방,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비방부터, 부정적인 여론몰이, 아까 얘기했던 마녀 사냥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 몰입까지 엄청난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집단지성의 모습도 있다가, 어떤 때는 막 누구를 욕하다가, 어떤 때는 마녀 사냥하다가, 어떤 때는 요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좀 기다려봐야 된다, 기다려봐야만 알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보 제공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투표, 골라주십시오,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론 수렴, 그리고 가끔은 상당히 커다란 주제를 놓고 원자력 발전이나 교육 체제, 교육 제도 개편에 관련된 공론화 위원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전자민주주의 그리고 전자투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는 이런 거예요. 투표와 개표할 때 전자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 전자투표에 관련된 거는 선관위, 자,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이것저것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세는 계수기라고 하죠. 돈을 세는 기계요. 그런 돈을 세는 기계도 사실은 이 전자투표의 어떤 원인이 되는 좋은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은행을 갔을 때요, 어릴 때요, 손으로 세잖아요. 손으로 세고, 그 다음에 조금 그 전 단계에서는 우리가 주산이라고 하죠. 주판이요. 주판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특히 태양열 이렇게 붙어 있는 계산기 있죠. 열심히 계산기로 두들기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개수기를 이제 가져오기 시작해요. 개수기 쭉 돈이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새 개수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첨가가 돼 있죠. 쭉 내려옵니다. 이런 원리를 전자투표에도 그대로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차피 기계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다름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투표로 그 표를 세는 것이나 돈을 세는 것이나 상당히 어차피 종이를 세는 거고 예민해요. 예민한 것을 세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기술적으로 그렇게 다른 기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전자투표도 마찬가지로 이런 투표와 개표 과정에 전자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고유성 검증. 고유성이라는 이런 거죠. 김영재라는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이게 정말 맞느냐, 또는 이 사람 투표하고 지금 또 투표로 온 거 아니야?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고유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연 본인이 맞느냐,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 검증 가능성. 자, 이게 정말 진짜냐 아니냐, 뭐 똑같이 반복해서 만약에 뭐 집계를 했을 때 똑같은 숫자가 나올 것인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 검증 가능성에 대한 얘기고요. 투표 참여율이 높다고 해서 대표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좀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를 했구나. 야, 이번 선거는, 이번에 이 결과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투표 참여율이 높다는 것이 결코 대표성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르르 투표를 다 하러 들어와요.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투표 참여율은 높아요. 그런데 대표성이 그것만으로 확보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물론 이게 투표 참여율이 높을 때 아무래도 일반적인 선거라고 한다면 대표성이 확보가 되죠. 만약에 투표율이 뭐 10%, 20%인데 거기서 투표율이 10%, 20%인데 그 중에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90%, 80% 투표를 안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투표에 참여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 참여율이 제일 높죠. 자,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해서 그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 과반수가 넘은 사람이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국가의 대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가끔은 그렇지 않다는 예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아직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전자투표가 이미 우리가 물건을 선호도 조사 같은 거 있죠. A 물건이 좋냐, B 물건이 좋냐, 이런 선호도 조사 같은 거를 할 때는 이미 모바일로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자투표에 대한 어색함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자투표의 어떤 방법, 그리고 절차,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넓은 의견을 들어봐야만 됩니다. 반드시 전자라는 수단이 최선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특히 그 반자동주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너무 사람이 편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저의 저의 진짜 뜻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